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합격의 법학원에서 민법, 민소법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얘기 드릴 때 일단 법원 행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 과목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과 관련돼서 이 법을 좀 크게 좀 나눠보자. 그렇다고 했을 때 사법 관계가 있고 공법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민법,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게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역시 이 구간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일단 우리는 자력구제는 금지해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걸 좀 선호하긴 하지만 자력구제는 금지하고 일단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소송도 두 가지 트랙을 나눠야 되겠죠. 여기가 민사소송법, 그리고 여기가 행정소송법이나. 근데 행정법은 행정실체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행정법이라는 과목으로 하나를 다 해요. 근데 여기선 민법, 민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이쪽 구간입니다. 물론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걸 크게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로 나눌 수 있어요. 신분관계. 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 여기는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특별구속관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수험생들한테 제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당연히 돈 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를 때립니다. 이제 폭행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법과 관련돼서는 여기서는 이제 범죄를 공부하시고 이와 관련된 수사, 공소, 판결을 공부하시는데 뉴스나 드라마 보면은 과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왜 때렸지? 동기를 찾잖아요. 동기. 근데 동기는 형사법에서 공부 안 하고 대부분 이쪽에 있습니다. 이 공적 관계에서 나오는 건 뇌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원 사무직은 민법 하나, 민사소송법 둘, 그 다음에 행정법 셋, 여기서 범죄를 공부하는 게 형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리 절차, 형사소송법, 이렇게 5과목을 필수 2차 과목으로 공부를 해요. 자, 그리고 1차는 여기서 공부하는 민법, 그리고 형법, 지금 하나가 빠졌죠.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 위에 있는 헌법이 지금 1차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헌법이라는 과목이 2차 과목이랑 좀 연계성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제도 쪽과 관련돼 가지고 행정법이라든지 기본권 파트에 관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헌법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은 토요일이라는 황금 시간을 일단 버려가는 건 아니죠. 나름 여기도 투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수단을 가져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직업을 고르시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수험생분들은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공무, 단임권.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들이 조금 하위 법률에 구현된 게 이걸 이제 권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권리인데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걸 법률에 하나씩 다 해놨어요. 그걸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분쟁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상대방에게 무언가 요구해야 되는 이런 의무의 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이지 마셔야 되죠. 사람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때렸어. 그러니까 너무 온다라는 겁니다. 이 5과목을 1차부터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합니다. 11월부터 해가지고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제 법원 행시에서 과연 어떤 구체적으로 하냐인데, 이런 절차가 있으면, 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소장이라고 하죠. 그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분쟁으로 삼았던 걸 저는 민법으로 한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원고와 피고가 신나게 싸우겠죠. 그럼 원고가 원하는 게 과연 뭐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취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왜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걸 듣기 위한 거죠. 취지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아, 김강사한테 과연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나는 왔을까? 그리고 그
원인 가능한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있죠. 신청을 했고 또 여기는 무료 수강이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어떤 권한도 없이 강의를 듣게 되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원하는 취지, 원인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 얘기하겠죠. 그걸 주된 문장의 줄임말 주문이라고 해요. 예전에 뉴스를 봤을 때 박근혜 피청구인 파면한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게 표현이 바뀝니다. 제가 원인, 취지, 이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판결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간 라인이 바로 소위 말하는 로스쿨 변호사 시험입니다. 소장 작성하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소장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신단 말이에요. 합격하시면. 소장을 보고 어떤 업무를 하느냐? 상대방에게 보내주셔야 되겠죠. 송달 업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송달은 항상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즉 내가 공부하는 법원 행시에서 내가 취득하게 되는 직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송달을 했고 또 마찬가지죠.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도 또 송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분들이 소장을 하시는 거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판결문 작성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법원 행시 구간이고 이 모든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제기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했던 게 그게 바로 사법시험 2차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트렌드가 소장 기재라든지 판결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관식이 나오는구나. 그럼 보세요. 제가 Q를 넣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주관식이죠. 일단 오늘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찾아내셔야죠. 아, 김 강사가 수험생한테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이건 내 거고 강의고 어떤가요? 일단 이건 알겠어. 지난번에 했던 강의 말고 딱 오늘 이 시간 김 강사의 강의래. 근데 강의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설명했으니까 이걸 우리 수험생분들 설명회구나 라고 바꾸시고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죠. 뭐 외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 옷차림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날씨가 어떠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즉 이걸 수식하는 단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2차입니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쓰는 거죠. 일단 제가 원하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어떤가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판결문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강의 별로야. 오늘 설명회 별로야. 그리고 옷차림도 별로야. 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유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잘해주셔야 되는 거.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법적 근거입니다. 유일하게 2차 시험에서 허락된 거죠. 유일하게 허락된 커닝 페이퍼가 있습니다. 바로 법전이에요. 법전. 그러니까 법전 보는 걸 거의 정말 최고로 생각하죠. 끊임없이 법전 보면서 이거 가지고 과연 나의 권리가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계약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해석한 자,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의 최종적인 최고죠, 최고. 최고의 유권 해석 기간이 있는데 다행히 이분은 1차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죠. 1차 한정이고 2차는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 판결은 다 들어갑니다. 이걸 판례라고 하죠. 결국은 법적 근거와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법원이 어떤 유권 해석을 했는지의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기본서에 써져 있는 각종 이론들이겠죠. 우리 교수님들은 워낙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 걸 좋아라 하시니까 이런 것도 이제 출제 트렌드가 가끔 바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견해 대립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 얘기.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제 강의 어때 했더니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은 김 강사 괜찮네. 근데 이쪽 분단에 계신 분은 별론데 보세요. 이미 이견 대립이 있는 거죠. 견해 대립 자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유권 해석이 없어요. 왜냐면 강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죠. 내 강의가 어떤가
쭉 없죠. 너무나도 주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는 이게 정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써야 되는 견해 같은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올해 시험이었습니다. 지난주 시험. 견해대로 해결하는 방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결국 우리 수험생분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분쟁을 해결한다고 할 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요즘 트렌드죠. 이게 제도일 수 있고 이게 법일 수 있고 이게 이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집에서 아침부터 기상을 하셔서 일어나셔서 이 학원까지 오는 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오셨나 설명해 보세요. 그럼 일단 하나씩 등장하는 거죠.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지.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가용, 택시, 자전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구제 방법 중에 과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또 밝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견해라든지 판례가 다 제시를 해줍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법에서는 1도 양단 판단을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아요. 1도 양단 판단을 좋아라 하지 않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러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총동원해서 일단 알려줘 봐라. 그게 바로 여기서 극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뢰인들이 찾아오잖아요. 의뢰인들이 찾아오지 뭐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설문의 사실관계로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변호사라면 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얘의 권익 구제를 위해 너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야? 이게 변호사. 그럼 법원 행신 똑같아요. 그걸 틀면 되죠. 너가 어떤 내용들을 제시해 줄 거니 총동원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민법 쭉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하나 1도 양단 판단하지 말고 다양한 해석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요즘 트렌드가 견해도 써보고 판례도 써보자. 이게 올해 일단 또 등장한 학설견해도 이제 조금씩 다시 한번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지난주에도 시험 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아, 선생님이 이제는 진짜 예상 불가라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봐라. 법원 행시는 문제 취지 자체가 판결문 써봐라. 판결문 써봐라. 결론 쓰고 논거 써봐라. 이랬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견해와 판례의 내용대로 써봐라. 그냥 다 써보시라는 거죠. 다 써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2차까지 이제 1차를 보시고 객관식입니다. 일단 이건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민법의 난이도는 거의 최고 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또 올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예상 불가라고 하는 게 기존에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단순 오지선다와 박스를 주고 판례 원문을 솎아내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제가 강의를 하면서 혹시 이거 나오고 지문 사례형이라고 합니다. 갑을평 나온다. 그리고 혹시 계산형 나오면 긴장해라 했는데 올해 1차 객관식부터 이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내년에도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도 준비를 시켰지만 내년엔 더욱더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원래 법원 행시가 가지고 있던 스타일. 이게 바로 변시, 사시, 객관식 기출입니다. 올해 그대로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12개, 13개 토탈 틀리신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땅이 없습니다. 사법시험 기출이랑 변호사 시험 기출이랑 다 풀어본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지금 너희들 시간 없는 거 아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너희들 정말 잘 찾거든. 근데 이렇게 가빌병으로 나오면 문제 읽는 순간 일단 1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속간해서 풀어내려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차는 그 12월부터 하게 되면요. 이것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겼었는데, 야, 요건 우리랑 같이 하자. 좀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주관식으로 이제 넘어오시는데, 이 사이가 그 말은 2달인데요. 말은 2달인데, 2달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차 시험 끝나고 1차 합격 발표까지가 진짜 가시방석이죠. 내 개수가 가늠이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짜리도 와서 일단 선생님 2차 수업을 듣고 야 14개 그럼 들어가. 토탈 120문항 중에 14개 틀린 겁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아는 거죠. 아, 작년 컷이 이랬고, 재작년 컷이 이랬고, 올해 컷은 이 정도 들어오면 괜찮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야, 요 정도는 틀리겠다. 그럼 다음 이제 형법이라든지 형법 강사님이 요 정도 틀리겠다. 규합하면 20개, 21개, 22개 얼추 걸려요. 그럼 요 정도 선에서 우리는 2차를 하길 바란다. 진짜 3주 날려버릴 거냐. 그러나서 막상 합격되는데 3주를 그냥 나는 계속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한 번만 더 봤으면. 그러니까 실상은 2달이 안 됩니다. 1차 시험 끝남과 동시에 단호한 결의가 필요해요. 채점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본 시험지를 내가 버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본 시험지인데 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죠?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결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단 우리 학원에서의 2차 수업은 정말 적중률이 높다라는 걸 한번 깨알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간식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가 이제 핵심이죠. 이게 없어요. 저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유예 제도가 없다라는 말은 1차를 합격하고 그의 2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는 걸 없앴습니다. 15년도 이후에 없앴어요. 전 이걸 잘했다고 보는 게 신속하고 빨리 끝나겠다라는 거죠. 1년 동안 또 수험 생활을 허송세월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은 똑같아지거든요. 1차는 1차대로 준비해야 되고 2차는 2차대로 준비해야 되는 모든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반기에 2차 공부를 합니다. 이제 발표가 곧 또 나겠죠. 그럼 발표가 나는 순간 아, 나는 어느 정도 이제 1차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2차를 봐야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4월, 5월까지도 2차를 갑니다. 그때 저희가 하는 게 바로 2차 답안 특강이에요. 이제 답안 특강.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부터 6월달부터는 각자 1차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상 1, 2차 공부는 한 3개월, 나머진 싹 다 2차.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는 사법시험이 완전히 딱 종결이 됐잖아요. 50년지기 친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예제를 없애고 제일 저는 좋다고 보는 게 100점 이제 시험지 한 장 원칙이 들어간 겁니다. 자, 보세요.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공무원 시험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취지가, 입법자의 취지가, 야, 100점에 한 장이니까 4쪽입니다. 4쪽 써도 합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양해 구애받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덤비기 쉽게 좀 다운을 시켜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쟁점을 제시를 해줍니다. 제가 설명하면 우스갯소리 하는 거, 제 와이프와 자, 오빠 나왔대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자,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자, 이런 게 도출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얘는 뭔데 나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지? 일단 주체 간의 관계. 신분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산관계 탈락이다. 그럼 신분 관계인데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신분 관계가 아니어도 지인들끼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부터 확정하고 나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 파악이죠. 보세요. 이제 어때라는 말이 외형도 나올 수 있고 기분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이런 게 도출형입니다. 근데 이제 도출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넣어준다는 거죠. 머리 했는데 어때? 그럼 머리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제시형.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내용은 그럼 머리, 법적 근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례. 이 세 가지로 귀결되는 거죠. 이걸 두고 이제 일반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법원행시 기출이 어렵다 해도 정말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수업만 충실히 들어도 수능 문제없다. 맞아요. 채점자, 출제자 분들이 야, 민법 기본 수업 보면 쓸 수 있는 거잖아. 거기에 판례는 당연히 항상 최신 판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완화시켜줬죠. 아, 너희들이 유예기간 없이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최신 판례 몇 문제씩은 꼬박꼬박 넣어줄게.
보고 들어가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15점 배점으로 최신 판례 하나가 툭 나와요. 50점 배점으로 최신 판례 하나가 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중환식을 하신다고 할 때요. 답안 쓰는 거에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나는 일단 100점 한 장 원칙에 따라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 판례 근거, 그리고 내가 그 사안을 해결해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안은 이제 설문에 관한 내용을 너 오늘 이래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오늘 머리 한 거 괜찮아. 근데 그냥 머리 한 거라고 하지 말고 오늘 머리 펌 했네. 스트레이트 했네. 오늘 꼬았네. 고데기 했네. 뭐 롤 했네. 롤업을 했네. 괜찮아. 이렇게 항상 답변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원행시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이건 저희 스승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무릇 수험이란 우리 수험생들은 수험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시는 거. 근데 암기백이죠, 결국은. 암기백입니다. 이 기간이 예전처럼 유예 기간이 있었을 때는요. 정말 한 과목당 2, 3개월씩 잡고 공부를 느긋하게 했어도 됐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처음부터 공부하잖아요. 보세요.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장 가요. 자, 그리고 1차는 OX 속가 넷입니다. 원샷 원킬로. 120분에 120문항을 다 푸니까 15분 빼셔서 OMR 카드 하는 거. 그리고 2차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법전이라는 엄청난 커닝 페이퍼가 우리 선생 옆에 딱 있단 말이에요. 딱. 자, 그럼 이제 이 기간이 짧아졌다라는 건 보세요. 시험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처음부터 중요하다 이 얘기지.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했을 때 내가 시험장까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쟁점, 조문, 판례는 지금부터 암기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암기를 해두고 이해는 천천히 가시는 거죠. 즉 암기를 통한 이해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치 이해하지. 그러고 나서 암기가 됐지. 사실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머님 이름, 아버님 이름 암기한다고 하나요? 너 엄마 이름 외웠어? 친구들이 이래요? 아니에요. 너 그거 뭐야?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응, 알아. 왜요? 이미 이해가 끝났거든. 이미 이해가 끝난 상태. 그건 암기에서 진짜 어머님 이름, 아버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좁기 때문에 암기 통한 이해를 많이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같이 하시는 겁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같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오직 이렇게 역할 분담이 항상 수험가에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강사 입장에서는 이해시켜주고 정리시켜주고 시험장 갈 거 챙겨드리고 그리고 챙겨드리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암기를 안 했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다. 그럼 그 암기를 하지 않은 리스크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세요. 위험을 분담한다고 하잖아요. 위험을 각각 부담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의 안 한 게 2차에서 나오면 그거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입니다. 찍었는데 안 나왔다. 완전 브리타가 나왔다. 그럼 한 며칠 정도는 식음을 전폐하진 않아요. 식음을 전폐하진 않고 그냥 힘들어하죠. 이거 또 올해도 또 한 소리 좀 듣겠다. 한 소리 좀 듣겠다. 근데 다행히 올해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마 매년 적중률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좋은 문제를 내려고 하고 분석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점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수험은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자, 계획은 항상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드리진 않아요. 근데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라는 거 이제 각자 내가 어떻게 수험을 진행할 건지에 따라 하시면 되고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그 강의 스케줄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아니요, 올해도 김준호 저로. 네.
민법에서는 학설이 필요가 없어서 민소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민소법에서 왜 학설이 나왔냐. 민소법은 해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민법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학설이 필요 없죠. 보세요.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가 민법. 그러면 무슨 건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교수님들 생각은 이러니까 한번 이렇게도 해결해보고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보고 그리고 혹시 네가 생각하는 게 있겠니? 라고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수험생의 사견이 들어갈까봐 그러지 말고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견해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인 판례의 태도 각각 서술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학설 대립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문 이유 떨어집니다. 취지 원인 써요. 소장 그 어디에도 학설 없어요. 판결문 그 어디에도 학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름 정도만 챙겨가시도록 해드리고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올해도 강의하면서 단문집의 학설은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재소합의, 소송합의도 역시 문제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수님들은 앞서가잖아요. 우리는 그 견해를 제시하고 여기에 따른 판례 태도로 결론을 내리는데 교수님이 생각을 튼 거야. 너희들이 워낙 판례 일변도의 공부를 하니까 자 이제는 학설에 따른 결론도 있을 수 있다. 한번 제시해봐라. 공부했지? 그러니까 느낌상 신유형 문제 같은데 또 그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이미 민사소송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나왔습니다. 당사자가 대표적인 거예요. 표시정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로 해결할 거냐. 피고경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로 해결할 거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방안을 다 제시해 놓고 여기까지 끝내신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딱 학설 3개 판례대로 결론 내리는데 이 중 얘는 이래서 비효율적이고 얘는 이래서 비효율적이고 얘는 그래서 효율적이다 라고 결론을 한마디 더 써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다양한 해결책 중에 제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 비행기 타고 합격학원 갈까? 싫어. 보세요. 왜 싫은 거예요? 효율성이 없죠. 금액도 비싸죠. 그럼 버스 타고 갈까? 아니 싫어. 왜? 이건 금액도 저렴한데 다리 아파. 그럼 절충안 한번 가볼까? 택시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씩 격파해 나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것. 그게 바로 민법에서 극강으로 발휘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너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네가 가장 시급한 건 얘야. 왜요? 얘 지금 시효기간 얼마 안 남았어. 일단 바로 때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소송 하나 툭 던져놓고 하나씩 이제 다른 거 격파하는 거죠. 자,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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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장이 없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인강 수험생분들도 많이 질문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본서는 저는 바꾸지 않기를 항상 권해요. 왜냐면 김준호저든 뭐 김영배전 이제 안 나오니까 송덕수저를 보든 그 기본서는 어쨌든 끝까지 제가 가지고 내가 가져가야 되는 책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놨다 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플러스 알파 되는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다시 자기 것화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교재로 준비를 하신 분, 정리를 다 해주신 분이 올해 강의를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체크가 다 돼 있겠죠. 밑줄 다 돼 있을 거고 중요도 체크 다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추가됐구나. 이 부분 지금 설명하는구나. 바로바로 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안 바꾸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면 추가됐지 바꾸는 건 안 돼요. 바꾸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항상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재든 마찬가지예요. 민소법이든 형소법이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제도권 관련된 교재 법들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헌법 같은 경우는 부속법령이 깡그리 바뀌죠. 이제 관건이 내년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시는데 뭐 공선법이라든지 지금 패스트트랙에 걸쳐져 있는 법률안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헌법은 공부할 수 있어요. 공선법 바뀌겠구나. 형사소송법 조금 바뀔 수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국회법도 또 바뀔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개정되고 정리된 교재를 가지고 우리 수험생분들은 공부하실 거니까 그런 미련은 많이 버리시고 그런 불안감도 버리시고 새로운 책이 나오면 법령 개정 정도만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추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하나만 더 받아. 네.
네. 아,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게 12월부터 시작하는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요. 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될 것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기본서를 펼쳐봤을 때, 오빠, 나 오늘 어때라는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쟁점이 나오면 답안 구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정도를 일단 알려드려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답안 써볼까는 시작 안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감을 들이면 안 되니까 목차 구성 정도는 체킹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 구성이랑 이거 쟁점 한번 찾아볼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사례집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본 사례부터 시작해서 심화 사례 차근차근 연습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른 과목과는 달리 민법 같은 경우는 답안 구성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요. 왜냐면 권리 구제 절차를 밝히는 건데 형법 같은 경우는 범죄 구성 요건에 따라서 위법성 책임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제도 절차에서 학판검, 그러니까 민소도 학판검이 많은데 민법은 학판검이 아니라 이런 권리, 이런 권리, 이런 권리. 그러니까 제시형 답안 구성을 많이 시켜드리죠. 그 중에 혹시 견해가 있으면 툭, 법조문이 있으면 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논점 정리 들어가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그럼 390조. 그 다음에 로마자 3, 권리 2, 750조. 그리고 나서 사안 해결. 뭐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390조 조문만 찾아도 성공이라는 겁니다. 390조를 펼쳐보면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자, 2차다. 2시간이다. 7, 8, 7문제를 푼다. 요건 효과, 이렇게 쓰는 건 단문식이다. 그럼 이 요건 중에 뭐가 문제되고, 이 요건 중에 뭐가 문제되고, 살인죄로 치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 들어가는데, 사람 죽인 거 맞지. 그럼 살인이 뭐야? 여기서 살인의 방법, 고의가 문제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찾는 바로 쟁점 찾기인데,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즉 독후감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논점의 정리는 설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 쟁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전쌤이 하셔야 되는데 예시로 제가 살인죄로 한번 할게요. 죽였다. 사실이죠. 이걸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죽였다는 살인이잖아요. 근데 문제 소재에 이렇게 씁니다. 죽인 행위가 무슨 죄인지 살펴보겠다. 이건 쟁점의 정리가 아니죠. 독후감 쓴 거잖아요. 설문을 그대로 정리한 거죠. 누구를 죽인 행위가 250조 살인죄에 해당하며 그중에 혹시 어떤 요건이 문제된지 이하에 살펴보겠다. 이게 바로 쟁점의 정리라는 겁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차곡차곡 연습을 하실 겁니다. 다시 보세요. 사실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사실을 앉아있고 내 강의를 듣는다는 사실을 규범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앉아있는 사실이 왜 규범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아까 계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법 규정에 있다. 항상 이걸 찾는 거예요. 그대로 설문 그대로 이거 하나하나씩 격파하셔야 되고 절대 설문을 추가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 사실관계 확정은 저랑 민사소송법에 할 건데 법원이 다 끝내놓습니다. 이걸 두고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요. 보세요. 판사 뽑는 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변호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원 행시를 공부할 때 문제가 가끔 가다가 너가 판사 입장에서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거냐도 문제가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럼 매년 문제 나와요. 올해도 항소심 항소심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너가 한번 써봐라 이거죠. 왜냐면 판결문 작성하실 거고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줄 거니까. 그러면 주문. 이유 하나씩 써주시는 거예요. 항소심 판결 인용. 우리 선생들이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자, 되었나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오지현 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